새언니, 이렇게 크게 한몫 챙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 화한 사이로 보이는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흰색 서리봉투를 꺼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언니, 그게 뭐예요? 아가씨가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매달 180만 원씩 이체된 이체내역과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 캡처.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꽁돈. 서리봉투에서 꺼낸 A4 용지에는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로 카페 조명이 비쳤죠. 이게 대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1년 동안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퀀스 1 6천만 7천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윤이라고 합니다. 홈쇼핑 회사에서 식품 MD로 일한 지 12년째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결혼은 4년 전에 했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4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됐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 재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협착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요양 시설을 권했다면서 재석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 표정만 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 재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월급이 꽤 안정적인 편이었고 재석 씨는 보험 설계사라 수입이 들쑥날쑥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자동이체를 약속했어요. 재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사람답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시작된 송금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25일 월급이 들어오면 27일이면 어김없이 180만 원이 시댁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님이 편안히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감사하다는 말은 자주 했지만 정작 요양원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어보면 다음에 가져올게 하거나 엄마가 관리하신다며 얼버무렸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거나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5년 2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재석 씨 휴대폰으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그때 재석 씨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는데 카카오톡 PC 버전의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석 씨, 신우이가 있는 방이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보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화면에 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이지 뭐 크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요양원비 명목으로 받으면 하윤이가 뭐라 안 하잖아. 착하긴 착해 크.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로 재석 씨가 보낸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웃는 얼굴 모양이었죠. 말리는 게 아니라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월급이 우리 아들 기살림 값이야. 딸 카페 여는데도 보탬됐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대화 내용들이 쭉 보였어요. 이번 달 180 들어왔다. 엄마 통원 치료비 30 빼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상미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오빠 대출 받은 거랑 합치면 카페 보증금 딱 맞겠다. 하윤이 명의로 받은 거 맞지? 응, 어차피 부부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두어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캡처했습니다. 날짜가 보이도록, 대화 흐름이 다 보이도록,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고 책을 펼쳤어요. 재석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 해? 응, 책 보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재석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생각 자체가 없었겠죠. 자기 노트북에 가족 단톡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재석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1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도 고마워한다고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실제로 요양원에 얼마가 쓰였는지,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은행 앱을 켰습니다. 지난 1년간 이체 내역을 쭉 확인했어요. 180만 원씩 정확히 11번. 총 198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거의 2천만 원을 믿음으로 보낸 겁니다. 그 돈이 정말 요양원비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본 것처럼 생활비와 카페 자금으로 흘러갔을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재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보, 어머님 요양원 이름이 뭐였지?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재석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실버타운. 뭐였더라? 내가 다음에 확인해 줄게. 영수증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엄마가 보관하고 계셔. 나중에 받아올게. 나중에, 다음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언니, 다음 달에 카페 오픈하거든요. 축하해주러 꼭 오세요. 문자 끝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축의금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력에 오픈 날짜를 표시해뒀죠. 그날 밤 재석 씨가 말했습니다. 상미 카페 오픈할 때 축의금 좀 넉넉하게 주자. 우리 여동생인데 얼마 생각하는데? 100만 원 정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석 씨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도 편하시고 상미도 꿈 이루고 우리 집안이 다 당신 덕분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덕분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제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를 대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카페 자금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공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톡방 캡처는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은행 이체 내역도 PDF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양원 확인.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재석 씨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된 요양원 이름을 찾았습니다. 평화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실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어요. 강옥희 어르신 입소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시 후 직원분이 답했습니다. 강옥희님, 장기 입소 기록은 없으시네요. 작년에 상담 2차례 오셨고 단기 프로그램 문의하셨는데 계약은 안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통원치료, 비용 같은 건요? 저희는 입소시설이라 통원은 별도예요. 계약하신 분만 이용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1년 동안 매달 180만 원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지도 않았던 겁니다. 상담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생활비, 카페 자금, 재석 씨 체면 유지비.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요양원비는 영수증과 계약서 확인 후 직접 납부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자동이체는 해지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으니까요.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하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계약서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직접 드리려고요. 계약서가 뭐가 중요해? 지금까지 잘 보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돈이 정말 요양원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감히 시어머니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사 책상에서 점심시간 중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재석 씨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재석 씨를 봤습니다. 자동이체를 끊었어요. 요양원 계약서 확인하고 직접 드리겠다고 했고요. 미쳤어. 우리 엄마 아픈 거 알잖아. 요양원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재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붉어졌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집에서 계신 거고, 상담만 받고 계약은 안 하셨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문이 막힌 재석 씨를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다 알고 저를 속였구나.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재석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퀀스 6천만 7천자.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재석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먼저 나갔죠. 집 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하윤아,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미안해.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그 분노는 어디 가고 이렇게 온화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이다. 요양원 계약서가 뭐가 그리 중요하니? 우리 가족인데. 엄마 아픈 거 알면서 그런 걸 따지면 어떡해.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금액도 적지 않고. 에휴, 우리 며느리 참. 알았어. 그럼 내가 계약서 챙겨줄게. 근데 이번 달 돈은 언제 보내주려고?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또 돈을 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서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양원비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어요. 하윤아, 너 지금 돈으로 효도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냐? 1년 동안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돈 아까워서 그랬던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겠다는데 그게 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되는 건가요? 어머님, 저는 그냥 됐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두고 봐.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하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였어요. 새언니, 저예요. 네, 아가씨.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요양원비 끊었다고요? 네. 계약서 확인하고 다시 보내드리려고요. 새언니, 그게... 어머니 자존심 상하시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 그럼 그 돈이 정말 요양원에 쓰였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어머니 치료비로. 요양원 상담 시에 확인했어요. 어머님 입소 기록 없대요. 새언니, 그건 카페 자금으로 쓰인 거 맞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새언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아가씨. 참나, 새언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섭섭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섭섭하다고요. 정작 섭섭한 건 저인데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납품 계약서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걸까?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단톡방 캡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 그 문장이 저를 다시 정신차리게 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정하윤 씨, 카드 승인 내역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0카드. 저는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제가 쓴 적 없는 30만 원짜리 승인 내역이 떠 있었어요. 가맹점명을 보니 인테리어 자재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제 카드를 누가 쓴 걸까요? 저는 서둘러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건은 온라인 결제로 처리됐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V 번호가 모두 일치했고요.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가족분이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가족.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승인 취소 가능한가요? 가맹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석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여보, 제 카드 쓴 거 있어요? 재석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거 상미 카페 인테리어 자재 사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제 카드를 왜 마음대로 써요? 부부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건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재석 씨가 짜증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엄마 요양원비도 끊고 이제 카드 쓴 것까지 따지고. 우리 가족한테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구는 거야? 가족이면 허락 없이 남의 카드 써도 돼요? 남이라니,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재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1년 동안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편하셨다고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그 고마움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재석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 맞죠? 하윤아,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 1년 동안 저를 속인 게 농담이에요? 재석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거면 나도 할 말 있어. 그동안 당신 월급으로 우리 집안이 얼마나 도움받았는데. 도움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쓴 게 도움이에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을 켜서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쓴 적 없는 수액 결제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합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맹점을 확인해보니 카페 비품,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들이었어요. 전부 신의 카페 준비 물품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제 명의로 소액 대출이 시행돼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서둘러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실행일은 2달 전이었고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처리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 휴대폰으로요. 순간 떠올랐습니다. 2달 전 어느 날 재석 씨가 잠깐 휴대폰 좀 빌려줘. 네, 거 배터리 나갔어 라고 했던 게 그때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뭔가 했던 걸까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양원비를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석 씨는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재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있죠? 재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300만 원. 2달 전에 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하윤아 그건 왜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 재석 씨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필요했어. 상미, 카페 보증금이. 그게 이유가 돼요? 부부잖아. 나중에 내가 갚으면 되지. 언제요?
어떡해요? 재석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당장 갚으세요. 아니면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거예요. 미쳤어? 나 당신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진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카드를 몰래 쓰고 급기야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죠. 하윤아, 내일 내 회사로 갈 거다. 똑똑히 얘기 좀 하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회사로 온다고요? 저는 서둘러 상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팀장님, 내일 개인 사정으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겪게 될 일을 저는 아직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싸우겠다고.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행 기록. 하나하나 폴더에 담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언젠가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USB에도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이었죠. 시퀀스 3 6천만 7천자.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개인 사정으로 방문객이 있을 수 있다고.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으면 얘기해봐라고 하셨지만 저는 곧 해결될 겁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거래처와 화상 미팅 중이었어요. 그때 사무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로비에 서 계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오셨구나. 저는 황급히 미팅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로비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아픈 시어머니 돈줄 끊어놓고 며느리 행세할 거야?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손님, 여기서는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 어머니예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끊었다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어머니 진정시켜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목소리에 연기 같은 게 묻어났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게 만드는 톤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1년 동안 돈 받아놓고 이제 와서 계약서를 달라고?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어. 통원치료도 치료지. 그럼 통원치료비 영수증 보여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수증까지 보여줘야 해.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 믿겠어? 180만 원씩 1년 동안 보냈는데 확인하는 게 이상한가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어머니 자존심도 있으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가씨 카페 자금으로 쓴 거 맞죠? 시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도 카페 보증금에 보탠 거 맞죠?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네가 아는 게 뭔데? 단톡방 다 봤어요.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이라고 하신 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카페 인테리어 계약금 해결했다는 것도 봤고요. 제 카드로 비품 산 것도 다 알아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건 오빠가 괜찮다고 해서 제 허락은 받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 있어. 재석이한테 얼마나 신세 졌는데 결혼하면서 네가 뭘 가져왔어. 우리 아들 월급으로 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월급이 남편 월급보다 많은데요. 그게 중요해.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거잖아. 시집 왔다고 제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가요? 가족끼리 내거가 어딨어. 며느리 월급은 당연히 시댁 도와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돼요? 명예 도용해도 돼요? 명예 도용이라니. 부부 사이에 그게 무슨 범죄야. 법적으론 범죄예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밖에 있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 이쪽을 봤어요. 다들 들으세요. 이 며느리가 아픈 시어머니 병원비를 끊었어요. 이런 불효가 어딨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팀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제발은 무슨, 네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시누이가 시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만 가요. 새언니 회사에서 이러시면 난 안 가. 이 불효녀가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재석 씨였어요. 언제 온 건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재석 씨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감싸줄까요? 진실을 말해줄까요? 하지만 재석 씨가 한 말은 달랐습니다. 하윤아, 엄마한테 사과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잘못했다고 해. 그럼 엄마도 용서하실 거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족한테 이렇게 각박하게 군 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저를 속인 사람은 재석 씨와 시댁인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돈 안 준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불효도 유분수지. 귀가 따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더 이상한 며느리로 보일까요? 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윤 씨, 일단 조퇴하고 집에서 정리하는 게 어때요?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석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죠. 집에 가 있어. 얘기 좀 하자.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재석 씨와 시어머니, 시누이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 또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거였어요. 신용정보 조회 알림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신용정보가 조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캐피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제 신용정보를 조회한 걸까요? 저는 서둘러 앱을 열었어요. 조회 내역을 확인하니 대출 심사 목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제가 회사에서 시어머니와 대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제 명의로 또 대출을 알아본 걸까요? 재석 씨, 시누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야? 제 신용정보 조회한 거 있어요? 그게 또 대출 알아본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그건 대답해요. 상미 카페가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또 제 명의를 사용하려 한 겁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제한 신청하고 싶은데요. 본인 외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혹시 추가 대출 실행 방지도 가능한가요? 대출 잠금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제 남편으로부터 제 신용을 지켜야 하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석 씨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윤아, 말 걸지 마세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재석 씨가 팔을 잡았어요. 나요. 하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미가. 제 명의로 또 대출 알아본 거 맞죠? 재석 씨가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상미는 어떡해? 제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요? 당신이 우리 집 며느리니까. 며느리. 그 단어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석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착취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재석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겪은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동료들의 시선, 수근거리는 소리, 불효녀라는 말.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회사 동료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을지 뻔했으니까요.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한 증거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행 기록.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진행한 납품, 계약 검토 때 만났던 변호사님, 백도윤 변호사님, 혹시 개인 상담도 가능할까요? 저는 명함함을 뒤져 백 변호사님 명함을 찾았습니다. 내일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싸워야 할 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어제는 절망했다면 오늘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4 6천만 7천자.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팀장님께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은 어제 일도 있었으니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재석 씨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백도윤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정하윤입니다.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데 가능하실까요? 10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네, 하윤 씨. 오늘 오후 2시 괜찮으세요?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파일을 USB에 담고 출력할 건 미리 출력했어요. 이체 내역, 대출 시행 기록, 요양원 미입소 확인서. 요양원 확인서는 어제 이메일로 받은 겁니다. 제가 직접 요청했거든요. 강옥희님의 입소 및 계약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공식 문서였어요. 오후 2시 저는 백도윤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윤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리에 앉자 백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요양원비 명목으로 보낸 1년간의 돈, 단톡방에서 발견한 진실, 명의도용 대출, 어제 회사에서 겪은 일까지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백 변호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며 메모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하셨어요.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행 기록.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백 변호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하윤 씨, 지금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배우자의 명의 도용. 둘째, 허위사실로 금전을 편취한 부당이득. 셋째, 카드 무단 사용. 그게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특히 명의 도용은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증거를 시간순으로 재정리하세요. 누가 봐도 흐름이 명확하게. 그 다음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단계별로요? 첫째, 대출 관련해서는 본인 사용이 아니라는 이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둘째, 카드 무단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부당이득이요? 요양원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쓴 돈이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댁한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백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윤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결혼 생활 계속하실 건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법적 대응을 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내 금전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서류와 증거로 싸워야 해요. 감정으로 하면 하윤 씨만 더 다칩니다. 백 변호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증거로 싸우라는 거죠? 네. 그게 하윤 씨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백 변호사님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일단 요양원 확인서는 확보하셨죠? 좋습니다. 이제 카드사와 대출 기관에 본인 사용 아니라는 이해 신청하세요. 휴대폰 본인 인증 내역도 떼우시고요. 휴대폰 본인 인증이요? 대출 받을 때 하윤 씨 휴대폰으로 인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하윤 씨가 있을 수 없는 장소나 시간이었다면 더 유리하죠. 그리고 단톡방 캡처는 공증받아 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때 필요합니다. 공증이요? 네. 공증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 의혹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윤 씨, 혹시 시댁이나 배우자 측에서 회유하려 들 수도 있어요.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족인데 이럴 거 아니다. 법까지 갈 거 없다. 이런 말 들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쪽에서 먼저 법을 어겼어요. 명의도용이 범죄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대출 이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본인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내역 떼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분이 서류를 출력해줬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대출 실행일 2월 15일 오후 3시 22분. 그날 저는 회사에서 납품 미팅 중이었어요. 제 휴대폰은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고요. 이 시간에 저 회사에 있었는데요. 출입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회사 출입증 로그 떼면 되나요?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바로 회사 총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 2월 15일 출입 기록 떼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 사정이에요.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1시간 뒤 출입 기록이 왔습니다. 2월 15일 오전 8시 47분 입실, 오후 6시 32분 퇴실. 오후 3시 22분에는 분명히 회사에 있었던 겁니다. 제 휴대폰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본인 인증이 된 걸까요? 재석 씨가 집에 있던 제 휴대폰을 몰래 사용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월 15일 오후 3시 22분에 본인 인증 내역 확인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요. 해당 시각에 인증건이 있네요. 위치는 서초구로 나오는데요. 서초구요? 네, 기지국 위치 기준입니다.
서초구는 재석 씨 어머니 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거기 있었다고요? 순간 떠올랐습니다. 2월 중순쯤 재석 씨가 휴대폰 배터리 나갔는데 급한 전화 받아야 해서라며 제 폰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을 가지고 어머니 댁에 갔던 걸까요? 저는 모든 내역을 출력하고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어요. 재석 씨는 제 휴대폰을 빌려 어머니 댁에 가서 거기서 제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석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은행. 또 뭐하러?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재석 씨가 막아섰어요. 하윤아, 우리 이러지 말자. 가족끼리. 가족이면 명예 도용해도 돼요? 재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급하게 필요해서 2월 15일 오후 3시 22분. 제 휴대폰 빌려서 어머니 댁에서 대출받은 거 맞죠? 재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출입 기록도 있고 기지국 위치도 나왔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한 거. 이게 명의도용 아니에요? 하윤아, 그건 내가 잠깐만 빌린 거고. 잠깐이요? 300만 원 대출받은 게 잠깐이에요? 재석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우리 상미 카페 자금이 부족해서. 그게 뭐가 어때? 제 허락 없이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게 문제예요. 부부잖아. 나중에 갚으면 되지. 언제요? 어떻게요? 재석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갚으세요. 안면 법적 조치 취하겠어요. 법적 조치? 너 지금 진짜. 명의도용은 범죄예요. 부부 사이라도요. 재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이럴 거야? 우리 가족한테. 가족이라고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재석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했어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여보세요. 새언니, 저예요. 네, 아가씨. 오빠한테 들었어요. 법적 조치 운운한다고요? 새언니,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 가족끼리 돕는 게 이용이에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건요? 신우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오빠가 급해서 제 허락 받았나요? 가족끼리 그런 걸 일일이.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범죄라니,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구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누가 봐도 흐름이 명확하게 2024년 3월 요양원비 명목으로 첫 송금 180만 원, 2024년 4월 2025년 1월 매달 180만 원씩 송금, 총 1,800만 원, 2024년 12월 상미 카페 준비 시작, 2025년 1월 제 카드로 인테리어 자재 무단 구매, 2025년 2월 15일 제 명의로 대출 300만 원 실행, 2025년 2월 28일 가족 단톡방 발견, 2025년 3월 1일 요양원 미입소 확인, 2025년 3월 2일 자동이체 해지, 2025년 3월 3일 회사 로비 소란, 2025년 3월 4일 법률 상담. 타임라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하세요. 저는 요양원비 명목으로 보낸 총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1,980만 원. 거의 2천만 원이었어요. 이 중 실제 요양원이나 병원에 쓰인 돈은 얼마나 될까요? 시어머니가 통원 치료받은 게 사실이라면 많아야 월 30만 원 정도. 1년이면 360만 원. 나머지 1,62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생활비, 상미 카페 자금, 재석 씨 체면 유지비. 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잘 몰랐지만 백 변호사님이 나중에 검토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초안이 완성됐어요. 청구 금액 1,620만 원. 청구 사유 요양원비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 증거 이체 내역, 요양원 미입소 확인서, 단톡방 캡처. 그 밑에 카드 무단 사용분,
명의도용 대출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시퀀스 5 6천만 7천자. 며칠 뒤 저는 다시 백도윤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재정리한 증거 파일과 초안으로 작성한 청구서가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님, 정리해왔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파일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윤 씨. 타임라인도 명확하고 증거도 탄탄합니다. 청구서 초안도 봐주실 수 있나요? 백 변호사님이 제가 작성한 문서를 읽으셨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큰 틀은 맞는데 법률 용어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윤 씨, 결심하셨어요? 이걸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인데. 하지만 곧 단톡방에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진행하죠. 먼저 내용 증명부터 보낼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명의도용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카드 무단 사용분 반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내용 증명이요? 공식적인 통지예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걸 법적으로 알리는 거죠. 나중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증거로 쓰입니다. 그럼 시댁에서 받게 되는 거죠? 네. 배우자분과 시어머니분께 각각 발송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하윤 씨, 발송 완료됐습니다. 며칠 안에 도착할 거예요. 네. 혹시 연락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녹음하시고 문자로 남기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이틀 뒤 재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윤아, 너 뭐 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내용 증명이 뭐야? 채무 부존재 확인, 부당이득 반환? 당연한 절차예요. 당연해. 너 지금 우리 가족한테 소송 거는 거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가족한테 무슨 권리를 따져?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불법? 내가 뭘 불법으로? 제 명의로 무단 대출 받은 거. 그거 명의도용이에요. 재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하윤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앞으로 안 그럴게. 내용 증명 취소할 수 없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회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취소 안 해요. 하윤아, 대출금 갚으세요. 카드 무단 사용분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도요. 그게 얼마인데? 지금 나한테 2천만 원 넘게 내라는 거야? 제가 억울하게 낸 돈이에요. 억울하게? 우리 엄마 치료비인데. 요양원 안 계셨잖아요. 통원 치료비만 따지면 360만 원이에요. 나머지 162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재석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 안 오면 법적 절차 진행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윤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님,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망신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송 거는 게 정당해? 제 돈을 돌려받는 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 우리 아들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무슨 내 돈이야. 제 월급이 남편 월급보다 많은데요. 그게 중요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잖아. 시집 왔다고 제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알았어.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제 카페 오픈이 코앞인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카페는 아가씨 돈으로 여세요. 제 돈 아니고요.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제 명에 도용해도 돼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석 씨가 집에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내용 증명 취소해줘. 제발. 내가 갚을게. 천천히 갚으면 안 돼? 언제요? 얼마씩이요? 그건. 일단 내용 증명만 취소해줘.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하세요. 아니면 소송 들어갑니다. 재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당신 남편인데.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잘못이야. 도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재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좋아.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재석 씨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원한 건 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돈. 당신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 제 돈을 마음대로 쓴 건 누구예요? 재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나 엄마 집에 가 있을 거야. 생각 정리될 때까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이혼. 정말 그렇게 될까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뒤 백도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 씨, 상대 측에서 답변서 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요약하면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요양원비는 실제로 어머님 치료에 쓰였다고 하고요. 증여요? 네. 자발적으로 준 거니까 돌려줄 필요 없다는 논리죠. 하지만 요양원비 명목이었잖아요. 거짓말로 받은 건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쪽은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사기요? 네. 요양원에 있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았으니까요. 명백한 사기죠.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백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탄탄하니까 승산은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요? 이혼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윤 씨, 이 상황에서 결혼 생활 유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배우자분도 이혼 얘기 꺼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재산 분할 청구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재산 분할이요?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나눌 수 있어요. 하윤 씨가 벌어온 돈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명의 도용과 배신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백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갈 수도 있구나.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4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재석 씨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했던 말.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돈줄로만 본 걸까요? 휴대폰을 켜니 신우이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언니, 다음 주 카페 오픈이에요. 축하해주러 꼭 와주세요. 문자 끝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직도 축의금을 바라는 건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력에 오픈 날짜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백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준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급하세요? 다음 주까지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 카페 오픈식이 있어요.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백 변호사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클라우드에 저장한 증거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요양원 확인서, 대출 시행 기록, 휴대폰 인증 내역 출입 기록.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출력했어요. 그리고 흰색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봉투를 카페 오픈식에 가져갈 겁니다. 친척들 앞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 앞에서 그들이 저를 공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탐욕을 공개할 겁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회사에도 정상 출근해야 했어요. 어제 일 이후로 동료들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됐으니까요. 시퀀스 6천만 7천자. 카페 오픈식 이틀 전 저는 백도윤 변호사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셨어요. 하윤 씨, 준비 다 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채무부존재 확인서, 명의도용 관련 증거정리본, 단톡방 캡처 공증본. 이거면 충분한가요? 네. 여기 있는 게 전부 법적 효력 있는 문서들이에요. 특히 단톡방 공증본은 조작 의혹을 차단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물으셨어요. 하윤 씨, 정말 오픈식에서 공개하실 거예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 공개하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어도 공개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증거를 보여주되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팩트만 담담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이 먼저 거짓말하게 만드세요. 상대방이요? 예를 들어 신의분이 새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때 실제로는 어떻게 도움받으셨죠?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요. 상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얼버무리면 그때 증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럼 하윤 씨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처럼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윤 씨, 오픈식 끝나고 바로 연락 주세요. 상대 측에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봐야 하니까요. 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석 씨였어요. 하윤아, 상미 오픈식에 올 거지? 대답해봐. 올 거야. 말 거야? 갈게요. 진짜. 재석 씨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응, 갈게요. 아가씨 오픈식인데 축하해 줘야죠. 그래. 좋아. 그럼 그날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혼자 리허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떤 순서로 서류를 꺼낼지.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아가씨, 정확히 어떻게 도움받으신 건가요? 너무 공격적인가?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어색한데, 다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밤새 연습했습니다. 말투, 표정, 서류 꺼내는 타이밍까지.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였지만 무시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내일 꼭 와주세요. 어머니도 오시고 친척분들도 다 오세요. 새언니가 안 오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게요. 준비한 것도 가져갈게요. 준비한 거요? 뭐예요? 내일 보면 아실 거예요. 신우이한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재석 씨가 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윤아. 왜요? 내일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응? 상미 인생 걸린 날이야.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사고요. 진실을 밝히는 게 사고인가요? 조용히 있을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재석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고마워. 대신. 응? 제가 질문하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무슨 질문?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재석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
깔끔한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슬랙스를 골랐어요.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흰색 봉투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죠. 오후 1시, 카페 오픈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카페 라떼 스토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화환이 가득했고 안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새언니. 신우이가 달려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새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얘기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재석 씨도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죠. 카페 안에는 친척들과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새언니, 여기 앉으세요. 신우이가 앞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픈식이 시작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지점장이 축사를 했고 신우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오빠, 그리고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 새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우이를 바라봤죠. 새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몫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한몫.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아가씨, 네. 새언니, 제가 정확히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우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석 씨가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새언니, 왜 그러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니까 정확히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윤아, 너 지금.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흰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가씨, 이게 제가 도와드린 내역이에요.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체 내역이었어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매달 180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명목은 시어머니 요양원비였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건 요양원에서 받은 확인서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언니.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캡처 공중본이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양원비 명목으로 받으면 하윤이가 뭐라 안 한다.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대화도 있네요. 이번 달 180 들어왔다. 엄마 통원 치료비 30 빼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상미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신우이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카드로 인테리어 자재도 사셨죠. 제 허락 없이.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도 받으셨고요. 300만 원. 이것도 카페 보증금으로 쓰셨죠? 재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윤아, 그만해. 왜요? 거짓말인가요? 제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재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좋은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진실? 네가 아는 게 뭔데? 제가 보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요.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알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지점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카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제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명의도용이요? 네. 제 허락 없이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본사에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왜 이러세요? 오늘 제 오픈식인데. 아가씨, 제가 언제 카페 자금 도와드린다고 했나요? 그건
요양원비라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고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 돈을 그렇게 쓴 거야? 명의도용까지 했다고?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네가 이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 어머님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뭐, 공돈이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이라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예요. 1620만 원. 30일 안에 답변 없으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리고 명의도용 대출 300만 원도 채무 부존재 확인 절차 진행 중이에요. 제가 빌린 돈이 아니니까요. 재석 씨가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제발. 저는 재석 씨를 봤습니다. 여보. 아니, 재석 씨. 제가 끄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습니다. 1년 동안의 거짓말이, 배신이, 착취가. 휴대폰을 꺼내 백도윤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끝났습니다.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하윤 씨. 돌아보니 프랜차이즈 본사 지점장이었어요. 잠깐만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네. 본사 법무팀 연락처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도 가맹점 자금 출처는 확인해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 블록쯤 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석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하윤아, 우리 끝난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는 일이. 시퀀스 7 6천만 7천자. 카페에서 나온 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방금 제가 한 일이 실감났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시댁의 거짓말을 폭로한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재석 씨,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백도윤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하윤 씨, 어떻게 됐어요? 다 공개했습니다.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요양원 확인서, 명의도용 증거 전부. 상대 측 반응은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할 말을 잃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지점장은 본사 법무팀 연락처를 줬어요. 자금 출처 확인해야 한다고 백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상대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네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뒤늦게 사과하며 합의 시도, 다른 하나는 끝까지 버티면서 하윤 씨를 악인으로 몰기. 어느 쪽이든 흔들리지 마세요. 증거는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하윤 대리님이신가요? 저는 카페 라떼 스토리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김민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식에서 있었던 일, 지점장님께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본사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일로요? 가맹점 계약 시 자금 출처 확인이 필수인데 오늘 제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움직이고 있구나.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짚어봤어요. 시누이의 굳어진 얼굴,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 친척들의 수군거림, 재석 씨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석 씨였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재석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오늘 너무했어. 제가요? 상미 인생 걸린 날이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기니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 인생은 안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제 카드 마음대로 쓰고 그건 괜찮고 제가 진실 밝힌 건 너무한 거예요? 재석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아,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응.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재석 씨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뭘 잘못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재석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 그것만이요? 그리고 명예 도용한 것? 또요? 뭐가 더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재석 씨, 당신이 가장 잘못한 건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공돈이라고 했잖아요. 며느리 월급은 우리 집 공돈이라고. 재석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아요? 1년 동안 제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 대고 아가씨 카페 자금 대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공돈이라고 부른 거. 하윤아, 이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재석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하윤아, 재석 씨, 우리 이혼해요. 재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윤아, 진정해. 화났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랑도 거리 둘게. 상미한테도 이제 안 도와줄게. 믿을 수 없어요. 제발. 내일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만나러 가요. 명의도용건 관련해서요. 그리고 변호사님이랑 이혼 조정 준비할 거예요. 재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알았어. 좋아.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면 해줄게. 대신 조건 있어. 조건이요?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도 없이, 깔끔하게 갈라서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나눠야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명의도용과 배신,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재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뭘 형성했다고?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제 월급도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신용으로 전세 대출도 받았고요. 변호사님이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재석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혼. 정말 하게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법무팀 김민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내용, 증거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간 USB를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이체 내역, 단톡방 캡처, 요양원 확인서, 명의도용 대출 기록.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상미 씨 가맹점 계약건, 일단 보류 조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류요? 네. 저희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카페는요? 오픈은 잠정 중단될 겁니다. 본사 명의로 임대한 공간이라 저희 결정에 따라야 하거든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신우이의 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꿈이 제 돈으로 이뤄진 거라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하윤 씨, 혹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이신가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명의도용 관련해서요. 그럼 저희도 그 결과를 지켜볼게요. 만약 법원에서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저희는 계약을 완전히 취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사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팀장님이었어요. 하윤 씨, 지금 어디예요? 개인 일정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 좀 들러줄 수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서. 네.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로비 소동 때문에 징계라도 받는 걸까요? 팀장님 자리로 가니 팀장님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윤 씨, 앉아요. 네. 지난번 일 얘기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일로 회사의 피해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하윤 씨 시누이분이 회사로 전화했어요. 하윤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착한 척하지만 실은 가족을 괴롭힌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구체적으로 뭐가 거짓말이냐고. 그랬더니 요양원비를 끊었다는 둥, 명의도용이라고 누명 씌웠다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더군요. 하윤 씨, 진실이 뭐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요양원비 명목으로 보낸 돈, 실제로는 쓰이지 않은 것, 명의도용 대출, 카페 자금으로 흘러간 돈, 그리고 어제 오픈식에서 증거를 공개한 것까지. 팀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자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거 있어요? 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 씨, 고생 많았겠어요. 로비 소동도 하윤 씨 잘못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피해자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오해받았을 텐데 미안해요. 앞으로 회사 내에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조치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윤 씨, 잘 싸워요. 당당하게. 팀장님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진실이 알려진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분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거실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하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이 컸어. 내 월급을 우리 것처럼 생각한 것도, 상미한테 쓴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다시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우리 재석이랑 이혼하지 말고. 역시나 사과가 목적이 아니었구나. 못해요, 어머님. 하윤아, 제발. 재석이가 너 없으면 어떡하니? 그건 재석 씨가 생각할 문제예요. 하윤아. 어머님, 1년 동안 저를 공돈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냥 말 실수였어. 실수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지갑으로 봤어요. 제 월급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셨고요. 하윤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수 없지. 하지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우리 쪽 변호사도 있으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면서 결국 협박이었구나.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백도윤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하윤 씨, 무슨 일이에요? 이혼 조정 신청하고 싶어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내일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겁니다. 증거도 있고 진실도 제 편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 증거, 금액, 모든 걸 엑셀 파일로 만들었어요.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파일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8 6천만 7천자.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저는 백도윤 변호사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재석 씨와 재석 씨 쭉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 다 들었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 건부터 정리하죠. 재석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세 아파트는 남편 명의고 남편 소득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아내 측 분할 청구권은 없다고 봅니다. 백도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닙니다. 전세 대출은 아내 신용으로 받았고 생활비는 대부분 아내의 월급에서 지출됐습니다. 이 통장 내역 보시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대부분 아내의 계좌에서 나갔네요. 그리고 아내는 결혼 생활 중 남편 측 가족에게 총 19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실제 의료비로 쓰인 건 36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재석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진정하시고 증거 자료 좀 볼게요. 백 변호사님이 요양원 확인서, 단톡방 캡처, 이체 내역을 제출했어요. 조정위원이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비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요양원에 계시지 않았다. 이건 사기적 편취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석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예요.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겁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은 아내 측에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건은 어떻습니까? 백 변호사님이 또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은 아내 명의로 무단대출을 시행했습니다. 300만 원. 이건 명의도용입니다. 잠깐만요. 재석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고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한 건 맞습니까? 네. 그럼 명의도용이 맞네요. 재석 씨가 할 말을 잃고 앉았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휴대폰 본인 인증 내역입니다. 대출 시행 시각에 아내는 회사에 있었고 휴대폰은 시댁에서 인증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재석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3천만 원 청구합니다. 3천만 원이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 훼손 위험, 회사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 1년 동안의 정신적 고통, 충분히 타당한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정기일에 구체적인 금액 조율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석 씨가 뒤따라왔어요. 하윤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네, 하윤아, 재석 씨, 이제 변호사님들끼리 얘기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백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윤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조정 때 합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측도 이기기 힘들다는 거 알 테니까요. 일주일 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의 가맹 계약이 공식적으로 취소됐다고요. 자금 출처 문제로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때문에 제 꿈이 무너졌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돈으로 꾼 꿈은 아가씨 꿈이 아니에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620만 원 중 1400만 원 인정. 시어머니와 재석 씨가 공동으로 갚으라는 판결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 맡겼죠. 그리고 또 한 달 뒤 이혼 조정이 타결됐습니다. 재산 분할 전세금 중 40%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명의도용 대출 300만 원. 재석 씨가 전액 상환. 재석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조정조서를 받아들고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5월 초였어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백도윤 변호사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하윤 씨,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하윤 씨가 증거를 잘 모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행복하세요. 하윤 씨 충분히 자격 있어요. 백 변호사님과 헤어지고 혼자 걸었습니다. 법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슬픈가요?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과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제 월급을 공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팀장님께 간단히 보고드렸어요. 이혼 조정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하윤 씨.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팀장님.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회사 근처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전세금 중 제 몫으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냈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노트북.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새집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 한 달 뒤 25일이었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급여 입금 420만 원.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27일에 자동이체될 180만 원은 없었어요. 그 돈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420만 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는 제 월급.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뭘 할지 생각했습니다. 비상금 계좌에 넣을까? 적금을 들까? 아니면 여행이라도 갈까? 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와인 한 잔을 곁들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먹고 제가 원하는 곳에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석 씨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하윤아, 그동안 미안했어. 잘 살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를 삭제했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반, 속고, 배신당하고, 싸우고, 이기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배운 게 많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 부당한 일에는 맞서야 한다는 것. 증거가 곧 힘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저밖에 없다는 것. 휴대폰을 확인하니 은행에 알림이 또 왔습니다. 적금 만기 1200만 원.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모은 적금이었어요.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던 비상금 계좌. 그 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집 계약금도 낼 수 있었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했던 과거의 내가 고마웠어요. 이제 또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5년 뒤, 10년 뒤의 저를 위해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월급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제 삶을 온전히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180만 원이 빠져나가지 않는 월급날. 그게 제게는 자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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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였습니다.